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우리는 휴장이지만 그래도 세계 증시는 팍팍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약 3.5%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의 걱정은 조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주는 깔끔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기업들의 이익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익 둔화, 그리고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빅 이벤트가 이번 주는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9월 고용보고서가 탄탄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고강도 긴축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로 연준 인사들은 또 매파적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또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CPI, 이게 진짜 중요하고 FOMC 의사로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결과에 따라 시장의 안도 분위기가 확확 바뀔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매우 클 거라고 본다는 거겠죠. 자, 10월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이번 주에도 상승하면서 꼭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피봇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피봇이라는 거는 연준이 방향성을 바꾸는 걸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긴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향성이 위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떨어뜨리든지 그렇게 바뀐다는 거겠죠. KB증권은 연준에서 제시한 정책 피봇 조건, 성장률 둔화, 고용 악화, 인플레이션 2%를 분석했는데요. 연준이 전망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를 견딜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 그러니까 6개월 뒤면은 내년 2분기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연준이 피봇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나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시장이 붕괴하면서 피봇을 강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가슴 아픈 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증시가 쭉쭉쭉 가다가 한 번 더 부러지는 급락 아니면 폭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때서야 연준이 이거 안 되겠네, 더 이상 긴축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겠죠. 물론 그때부터는 또다시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해주겠지만 일단 그때까지 타이슨에게 한 대 맞는 정도의 그러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잡음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동맹국 국채 시장인데요. 다음 FOMC에서 연준은 다시 시장의 피봇 기대를 무너뜨릴 텐데, 그러면 시장이 또다시 흔들릴 거라고 합니다. 다음 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맹국, 영국, 유럽, 일본 이쪽에 국채 시장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서야 피봇 가능성이 올라올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증시가 깨져야지 연준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냥 한 가지 전략을 생각해보자면은 10월달에 만약에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준다, 밑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반등을 해준다면은 조금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조금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FOMC 그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점 매수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전략을 또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테슬라가 폭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차트를 딱 보다시피 이거 하락폭이 좀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주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과 생산량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컨센은 37만 대였는데 3만 대가 부족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지난주에 미국은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주가가 16%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진행, 또한 테슬라 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옵티머스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했으며,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안을 제시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럼에도 돈나무 누나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가 봅니다. 지난 3일 테슬라가 급락하자 13만 2,200주를 매수했다고 하며 6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또 테슬라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바닥일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돈나무 누나의 투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팬이 많았던 만큼 증시가 안 좋으니까 안티팬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틀 캐피탈 매니지먼트,
ETF 이쪽에서 작년에 돈나무 누나와 반대로 베팅하는 ETF를 출시해서 그 와중에 거기서 수익을 또 올린 그런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돈나무 언니의 반대로 투자하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회사가 짐 크레이머의 반대에 베팅하는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짐 크레이머란 사람인데 미국 대표 경제 매체인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로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얼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많은 팬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안티팬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틀 캐피탈의 제2의 타깃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떠한 ETF를 내는가 봤더니 짐 크레이머가 추천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롱 크레이머 ETF 그리고 그 반대에 인버스 크레이머 ETF 이 두 개를 출시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진짜 미국이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러한 ETF라고 볼 수 있겠죠. 기반꿀 ETF, 기릿이 말하는 걸 정확히 반대로 따라하는 ETF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정말 힘든 아이디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조건 없는 대화 가능. 9일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방어적 대응 또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동시에 말했으며 그러면서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훈련 등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도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벌써 11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북한은 어디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한 발 한 발 돈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에서 또 대응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적이랑은 말 안 해. 완전 삐져도 단단히 삐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9일까지 진행된 북한의 전술핵 운영부대 등의 훈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 의지가 없음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거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정권이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면서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운운한다며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덧붙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 방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여 적들에게 더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대화를 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우겠어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북한이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라단위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리포트 때문에 크게 급락한 기업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외국계 증거사 리포트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티글로벌에서 네이버에 대해 셀 리포트를 내면서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4일에서 5일 이틀 동안 7,300억의 매물을 쏟아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매도 리포트가 진짜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야 외국인의 매도 리포트만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와 LG디프에 대해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매도를 때리는 그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와 LG디프 매수 리포트를 때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디프 조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도 리포트만 센 게 아니라 매수 리포트도 꽤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계 매수 매도 리포트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외국계 리포트의 힘이 이렇게 센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단순히 외국 거니까 신뢰도가 그냥 높은 걸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글로벌 증권사들은 오늘의 리포트라는 세일즈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보고서들 중 가장 의미 있는 리포트를 선정해서 전 세계 지점에 집중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한국에 투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세계의 연기금, 헤지펀드, 공제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매도 리포트 아니면 매수 리포트를 보니까 그 자금이 조금씩만 들어와도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국인의 물량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매도 때리면은 주가가 쭉 빠지고 매수 때리면은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러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외국계 리포트 어떤 게 나오는지 이거는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받았죠? 맞습니다. 네카오가 받았죠. 시총 63조 원 사라졌다.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총이 무려 63조나 날아갔습니다. 작년 말 네이버는 약 38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16만 원이고 카카오는 11만 원이었는데 5만 원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 연준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따른 긴축 기조로 성장주가 부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폭은 25%밖에 안 되는데 그 2배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빠르게 V자 반등은 어렵지만 아마도 연준의 피봇이 나오면은 그때 가장 먼저 빠르게 회복할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친구도 최근 들어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뭔가 왔더니 바로 하이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하이브는 6%나 급락했으며 올해만 무려 64.9%나 폭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BTS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더해서 부진한 위버스의 성과, 해외 아티스트의 수익 모델 다변화 지연 등을 이슈로 NH, 삼성, 현대차, 다올 등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NH투자증권은 이러한 하락이 기업 가치 대비 지나친 하락이라고 지적했으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0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BTS 없이도 창출 가능한 일반적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기는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BTS가 전원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2년 아니면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 중단도 아니며 세븐틴, TXT, 뉴진스 이러한 아티스트의 성과를 고려하면 과도한 하락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BTS가 없는 하이브는 진짜 하이브가 아닐까요? 예전에 YG도 그랬습니다. 빅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분명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높은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분명 지나친 저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한번 노리고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식 대신 마트시 외식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대형마트 저가 마케팅이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마트 집계에 따르면 올해 초밥이 월 평균 49만 개씩 팔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연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겠죠.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밥뿐만이 아닙니다. 중식과 분식, 밀키트까지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으며 마트 조리식품인 팔보채는 196%, 유산슬은 160%나 매출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 와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9%나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준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상패할까?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있는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 재개 여부가 이번 달에 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신라젠은 11일부터 12일 이때가 아마도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참고로 신라젠의 2대 주주인 뉴 신라젠 투자조합은 400억 규모의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오버행 우려를 해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은 이번 달 25일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라젠에는 총 22만 명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은 6만 명의 소액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주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일본 자유여행 가능. 내일부터 2년 7개월 만에 일본 자유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전 세계 68개 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자가 없어도 90일 동안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WHO가 인정하는 백신을 3차례 접종한 증명서가 있으면 일본의 항공기 탑승 전 검사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 그 다음에 내년 봄까지 일본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좀 탄탄한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